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이런 초청 강연 형식의 세미나를 좀 미뤄왔었는데요.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서 그 교육 대토론회 형식으로 우리 김영순 교수님과 같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토론회인데요. 동국대학의 조상식 교수님께서 그 첫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이 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법학 전공자로 34년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말년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이 법학 교육이 실패했구나. 네, 많은 법률가들의 이제 민낯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 과거의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의 이 법학 교육도 물론 실패지만 이제 새롭게 광역화, 개방화, 국제화의 시대에 맞춰서 설계된 법학 전문대학원 교육도 여러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법학 전문대학원 출신의 그 변호사들이 아, 기대할 수 없는 여러 거친 언사를 쏘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이 자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들이 유리할까? 이제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초중등 교육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이제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이제 자치 교육 이것이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것이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위에서부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상식 교수님께 좀 부탁도 드리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 했는데 좋은 발제문도 준비하시고 오늘 발표를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조상식 교수님은 이제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 철학자이십니다.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박사도 하셨고요. 한독교육학회 회장도 맡으시고 또 이 동국대학교 대학원장으로서 이 학계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 이런 세미나에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우선 조상식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그다음에 이어서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김영순 교수님, 인하대학의 사회교육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공정과 이음의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그 김영순 교수님하고 우리 공평사회 손덕기 공보실장이 토론을 이렇게 이어가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상식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유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잘 예, 보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줍잖게 오래전부터 민주당 그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이전부터도 제가 그, 캠프에서 많은 좀 학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교육 부문의 대선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조금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또 국회 토론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교육 공약 부분이 사실은 가장 선거공학적으로 가장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진지하게 만들었던 그런 선례가 전 없다고 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우리 그 장 교수님이 부탁을 하셨을 때 주제 부분을 제가 잡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초점을. 근데 뭐 그때 사실 어저께 국회 토론도 제가 좀 준비를 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한국교육학회가 좀 큰 학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원고 제가 어저께 그 탈구하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쁜 와중에 좀 글을 만들어서 조금 좀 송구스러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그 주제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인데 이 정치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독일적 용어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제는 제가 가치교육과 인간교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단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예기치 않게 21세기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유사 파시즘적인 상황이 사실은 교육적 실패에서 온 측면도 있다.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이제 법학 방면에서 이제 조금 슬픈 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육 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6가지 좀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 1, 2번은 계엄 사태 상황 분석하고 나름대로 그다음에 정치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일 정치 교육 사례의 그 대표적인 보이델스바흐 협약을 중심으로 제가 사실 뭐 벤치마킹으로 봤을 때 어, 실질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조금 신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우리 사회 우리에게 흔한 그런 용례를 썼을 때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 제안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개혁을 제가 일부러 넣은 이유는 제가 사실 초중등 교육 쪽에 초점 맞춰서 많은 이제 그 정책적인 그, 그 성과물을 많이 냈는데 고등교육은 우리 교육의 실제 난맥상의 에, 그 해결책의 지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 한국 교육의 개혁이 초중등 일반 보통교육 단계에서의 개혁이나 대학 입시로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육의 아웃풋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의 개혁은 실패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이 그 지점이라 봤을 때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제 대학에 몸담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고등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 초점 맞춰서 별도로 제가 실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세계 정치라든가 아니면 국내 사회 정치, 교육 이런 방면에서 이제 그 계엄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한번 좀 정리 좀 해봤어요. 혼자 이건 자기 학습, 자기 브레인스토밍인데요. 일단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 위기에 대한 민감성이 좀 쇠퇴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있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에 그 정치적 위기는 전 세계적인 지금 어, 위기 상황이라 좀 보고요. 그다음에 미중 패권 다툼에서 국제 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그런 틈새. 그다음에 세 번째는 PC, 좀 널리 알려진 용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규범이나 배려, 관용 같은 그런 어떤 그 윤리적 덕목들이 붕괴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붕괴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한국의 정치인들도 그 트럼프의 그런 PC에 대한 붕괴 부분을 흉내를 많이 낸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심했고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의 이른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젊은 정치인들조차도 그런 PC를 붕괴하는 그런 자극하는 그런 걸로 특정 계층 세대의 표심을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용과 배려가 그런 가치들이 상실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난민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극우주의 정치 세력들이 발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저는 특 이거 당도 말씀드리면 안 되죠. 위험하죠, 지금. 그래서 한국의 자칭 보수 정당을 자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이념적인 좌표를 상실했다. 그리고 실제 계엄 사태에서 보여준 에, 당의 그 대다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파시스트적인 요소들, 이걸 보면 이미 이념적인 부분은 이미 약화됐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권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 우위 상황에서 사실 모든 정치적 선택에서 어떤 뭡니까 그 진지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그런 오류들이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트럼피즘이나 PC 조롱을 모방하는 정치인들이 한국의 이른바 보수 정치인들 속에 퍼졌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는 보수 정치 지형이 어느 사회도 있다고 봅니다. 유권자들도 우리 한국 사회에 보수는 언제든지 한 30% 이상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건전하지 못한다. 그 결과가 보수 정권의 파국적인 종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사회 정치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사회도 자본주의 경제 구조적인 위기, 그다음에 만성적인 불황 상황 때문에 과도한 물신주의가 팽배했다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언론 사법 부분 영역의 부도덕이나 타락. 그래서 여론 자체도 왜곡된 상황. 그럼 이 왜곡된 여론을 오히려 조장하는 정치 세력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계층적인 갈등이 극심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도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크게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개혁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에, 관행적인 그런 입시 경쟁 교육과 가치 교육이 계속 약화되면서 에, 가치 교육과 정치 교육이 형식화되고 있는 이런 관행들, 지식 교육이 이제 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실 민주나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어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대체로 이제 뭔가 지우기 작업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교육부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과가 2018년도에 이제 들어섰는데, 이전에 인성예술체육교육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바꾸면서 국정 일정 중앙교육당국의 관심사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2014년 세월호 비극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가 그냥 갑작스럽게 국민들의 반발을 이제 피하는, 그다음에 소위 잘못된 어른들의 그런 뭡니까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급조한 게 저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 봐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학술대를 통해서 인성교육진흥법에 교육적으로 무의미한 측면,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고 아무런 그 교육적 가치가 없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미 지금도 있고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 교육의 약화 문제인데요. 우리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겠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환경에서는 이른바 공론장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속에서 정치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그다음에 관심, 이게 이제 형성되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인데, 이게 약화되고 붕괴됐다는 이런 현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학교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그 가치 규범성 이 부분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는 항상
예, 현대사회의 무절제성이나 그다음에 개별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해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교육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이란 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면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약화됐다는 부분. 예, 그다음에 전통적인 덕윤리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이게 큰 문제인데요. 이거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이란 부분은 지금 보수든 진보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요. 근데 교육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인성교육이 굉장히 허가 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 촉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각급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인성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는 굉장히 모호하고, 그다음 굉장히 내용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도발 검사했다라는 것도 인성교육의 성과로 보고를 하고, 한복 입고 뭐 저기 한복 입는 법을 가르쳤다. 이것도 인성교육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성이라는 말이 이제 캐릭터인데 사람의 캐릭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전통적으로 정체성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럼 인성을 교육한다는 건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허상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성격 개조라든가 사회성 발달 교육 이런 거는 사실은 퍼스널리티 같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초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성 교육으로 사람들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이 내용적으로도 문제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편의주의가 강하고 형식화돼 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혼란도 있죠. 이를테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정치교육이라는 약간 더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진보 정권 내에서 민주란 단어를 앞에 붙여서 민주 시민교육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른바 정치적 지리학이라는 의미로 이제 봤을 때 진영 논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인성교육, 한쪽은 민주시민교육을 이제 선호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죠. 이게 이제 불행한 건데, 뭐 영국의 크리스 리포트 같은 경우는 두 담론을 통합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볼 가치는 있다.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독일 정치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인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973년도에 이게 이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등장한 배경을 보면 한국 사회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친 상황, 근데 독일은 나치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청산을 둘러싼 68 혁명 세대하고 기성 세대 사이의 대립, 그다음에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독과 서독이 나치 청산에서 굉장히 차이가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념적인 대립도 여기 붙여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도 좌파 3인당 정권이 특히 빌리 브란트가 집권하게 되면서 여야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심해졌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72년도에 제가 알기로 헤센주로 알고 있는데 헤센주의 역사 교과서 서술을 놓고 이제 교육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른바 이제 교육적인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도구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뭐 아시겠지만 볼테스바흐는 저기 뭡니까 저기 그 독일의 그 바덴 비르텐베르크에 있는 저기 작은 저기 뭡니까 온천 도시예요. 근데 온천 도시에서 정파적으로 골고루 뽑았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중도파, 그다음에 기록원 이렇게 해서 교수 연구자 집단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몇 박을 걸쳐서 이제 사우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이게 타입이 된 거죠. 그런 상황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쪽에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던 배경을 보면, 이렇게 결정적인 과정 내지 의미를 보면 일단 정치적 대립은 소모적인다는 건 공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관점 전환, 여기에 공감대 있었다. 그 다음에 당시 독일 사회가 이미 다원주의적 가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하면 어떤 어, 일방적인 획일적인 합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합의가 벌어진 겁니다. 다원주의 자체에 이제 일종의 뭡니까 강제적인 어떤 배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대립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둔다면 이거는 쉽게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일종의 교육적인 패러다임 전환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널리 알려진 보이텍스바흐 협약은 세 가지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강제성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역사관이면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겠지만 교사 자신이 선호하는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이제 교육적으로는 이거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우리가 위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트린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뭘로 극복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원칙이죠. 그러니까 논쟁성의 유지는 다양한 역사관, 그다음에 다양한 정치관을 나란히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에, 토론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은 강제성 주입식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걸 봤을 때 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논쟁성의 유지에서도요. 이른바 극좌적 논의, 극우적인 그런 관점, 정치도를 봤을 때 역사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일방적인 극단적인 주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풍속을 해치는 그런 반인륜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도 이렇게 나란히 토론의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관용의 패러독스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그 비판이 많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요 협약 내용입니다. 세 번째 협약 내용은 조금 어렵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학생의 정치적 행위 능력을 강화한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학생이 속해 있는 가정 배경이나, 예, 가정의 경제적 이익, 계층적 이익에 맞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존중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모순이 발생하는 게 아까 제가 다원주의가 배경이 돼서 이제 등장했다는 게 이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신의 배경적인 관점에서 형성된 이데올로기를 예,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해버리면 이 학교 교육이 아까 특히 공교육의 목표라는 게 사실은 개별적인 이익, 관심을 뛰어넘는 일종의 공적 이해나 공적인 사안으로 성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공교육이나 학교 교육의 목표인데 이거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이테스바 협약의 그 한계와 도입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급진적인 개인주의와 같이 해체가 되는 그런 다원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뭐 형식성으로 수퇴했다, 아니면 내용 없는 형식적 최소 조건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게 보면 개인주의라든가 아니면 가치 해체를 봤을 때 비슷한 전 상황이라 보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볼테스박 협약은 전형적인 서구적 그 대타협이라 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서구 특유의 그 칼 포퍼적인 세계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칼 포퍼는 아시겠지만 이분은 극단적인 관점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사회 철학, 과학 철학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요, 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 치킨 게임, 예, 치킨 게임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면은 뭐 그 싸움이라든가 이 대립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를 관찰할 때 극단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배수진 아니면 뭐 별사항전 뭐 이런 표현들은 서구적 관점의 그 칼포퍼적인 사회관과 맞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볼테스바 협약의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내용을 비판했듯이 그 정치적 중립성이 갖고 있는 허약성입니다. 이거 흔히 패러독스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점과 가치를 허용하게 됐을 때 극단적인 가치의 위험성 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뭐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예 중간이 굉장히 두터우면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인데 예, 극우적인 그 정치 이데올로기의 그 뭡니까 몫이 굉장히 크죠. 이번 계엄 사태 때도 저는 최소한 예, 파시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한 15% 정도는 좀 된다고 보는데 이거 굉장히 사회적 불안 요소입니다. 이런 관점들조차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 것인가.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가 아직도 빨갱이 대 쪽발이라는 그런 대립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번 21세기에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을 때 이걸 도입하는 게 우리가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이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어, 회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 시민교육의 실효적 운영을 좀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 민주 시민교육과를 일단 교육부에서 복원시켜야 된다. 이건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은 세월호 이후에 그 당시에 여야가 급속 졸속으로 그냥 국민적인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위 어른 기성세대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에는 세월호 선장을 그냥 한 사람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악을 결집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좀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졸속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저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진흥법으로 대체 제정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교육과 관련된 교과의 교육과정이나 수업 평가 방안은 철저하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고해서 교육의 프로세스에 관철을 해야 된다.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 위주 교육에서 가치 교육이 무너지면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저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자격시험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기능사 자격시험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기식 수업이면서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그냥 운전면허 우리 70점 만점인가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 역사, 사회, 모든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른바 토론식 수업을 강화하는 방법은 우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만 사회과 영역의 고교학점제 과목들이 분화가 됐을 때 헌법이나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별도의 개별 교과를 교육과정에 개발해서 운영해서 수업을 듣게 한다. 뭐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자 자기 주도성 및 주체성 강화인데요. 이건 이제 그 이번 사태도 나왔지만 20대 이하 세대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보면 사실상 일부 세대 그다음에 뭐 특히 20대 남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요 계층의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놀랄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등장이 됐어요. 사실 정치적 판단은 가장 자기 주도성과 학생의 주체적인 판단이 요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학습자 자기 주도성 역량은 각 교과 부분의 교육 목표로 분명히 구현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뭐그 선거 연령도 낮춰졌고 그다음에 정당 가입도 16세로 낮춰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의 자치 조직이나 학생들의 그 이른바 정치 학습 내지 정치 활동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종의 이제 실천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학습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의식 교육과 지식 위주 교육을 극복하려면 토론과 논술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기 주도성과 주체적 표현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주장하면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논술 교과도 만들었잖아요. 논술 교과서를 가르쳐서 논술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거 그건 웃긴 겁니다. 논술이라는 거는 모든 교과에서 평가 영역의 요소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논술 평가를 특히 사회과를 중심으로 뭐 그다음에 모든 자연과학 글쓰기도 있을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교과 영역의 논술 평가의 루브릭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토론과 논술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인권과 관련된 규약은 학생 자치의 영역으로 이관시켜 주는 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학생 인권과 교권을 또 진영 논리로 대립시키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인데 이런 부분은 학생 자치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학교별 약속을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서 이른바 국가 교육 철학을 좀 확고히 했으면 어떨까 봅니다. 저는 그게 교육의 공공성인데요. 어,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그다음에 우리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교육 부문에 시장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관했습니다. 특히 이주호 장관 같은 양반은 실질적으로 이해 충돌 부분까지도 있는 위험한 그런 그 에듀텍 부분을 어, 중앙행정부 단위에서 전체 초중등에 실현하려고까지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 부분에 시장의 그 개입은 최소한 막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진보 교육은 바로 곧 공교육이에요. 공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게 진보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육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리버럴하다는 게 진보적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리버럴하면 한국 갖고 오면 진보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른바 진보적인 교육학자들조차도 미국의 리버럴한 교육 정책을 가져와갖고 잘못 실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았어요, 사실은. 전 대표적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도 그렇게 봅니다. 고교학점제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 가장 맞는 예, 중등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어, 고교학점제라는 용어 자체를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브랜드로 이제 만들면서 과도하게 접근을 했는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짧게 미국은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의 분할을 수직적으로 올렸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분화시킨 부분이 충분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고교학점제에서 교과에서 그 공통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교과 교육 부분, 그러니까 일반 보통 교육의 체제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교육 부분을 어, 절대 변함없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뭐 우리 대학에 몸담고 있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학생들 실제로 학력 수준이 엄청 저하됐고요. 네, 선택 과목이 과도하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계열과 학과에 따라서 예, 미리 선수학습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은 안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 의대 진학하는 전형 중에서 과학 탐구가 없어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도 봤거든요. 저는 그냥 허구라 봅니다. 그래서 진보 교육은 철저하게 공공성을 예,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된다. 그 부분이 지금 밑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성과 수월성이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보면은 평등성은 진보 정권에서 목숨을 걸고 잡고 있고, 수월성은 보수 정권에서 교육 정책에서 목숨을 걸고 잡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불필요한 이분법인데, 평등성과 수월성은 다른 관점의 용어예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수월성이라는 건 사실은 학교 체제의 차별을 통한 수월성이 아니고요. 흔히 외고나 특목고, 영재고를 수월성 교육이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뜻이 수월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용어가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대립 요소가 아니라 일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일단 교육 불평등을 지향하는 학교 노동 정책을 확립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법은 극복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반고 중심으로 중등 체제를 확립하되 21세기형 중등 학교 체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제가 주장하는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를 통한 일반고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를 살리려면 거기에 대대적인 예산 확충도 있어야 되지만 우수한 학생도 나름대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학습 수요자나 학부모 집단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적인 욕구를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교육, 그러니까 뭡니까? 그 공교육의
께서 벗어나 있는 그런 그 교육기관에서만 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등교육은 아시겠지만 설립 학교, 그러니까 대학의 설립 근거 자체가 초중등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에서는 우리가 75% 중반 정도의 입학률을 자랑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거품의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인재 배치라든가 양질의 노동력의 그 적정 수준의 배출로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거품을 빼야 된다 봤을 때 고등교육의 수월성하고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권화하고 이제 민주성인데 이건 이제 현재 이미 진행된 교육자치제도 확립을 정착시키고 중앙교육행정당국인 교육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일종의 교육정책 그 플랫폼 기능을 하고 고등교육과 연구 부문으로 특화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방 거점대학이나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산업계,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학부모의 연계성 부분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웰빙과 포용성인데요. 이건 뭐 피사 결과가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OECD에서 학생들의 피사에서의 지필고사 점수 높은데 흥미도와 행복감은 굉장히 바닥 수준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교육 정책에서 이건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과 별도로 학생들은 하루의 삶이요. 학교에서 반, 그다음 학교 바깥에서 반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하고 학교 바깥에서의 학생들의 삶을 돌보는 가칭 청소년청. 이거 이제 제가 독일의 사례인데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청소년청을 신설해서 서로 투 트랙으로 이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교육사나 청소년 교육사, 사회복지사 이런 각종 자격증이 각 전공별로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이게 합의가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걸 뭔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구축은 1, 학습 3 이게 선순환 구도로 돼야 되고 생애 주기별로도 책임질 수 있는 공교육으로의 흡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개혁 방안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의 역할 부분을 고등교육과 연구 부문으로 특화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광역 단위의 고등교육을 재구조할 필요가 있는 게, 어, 항상 아까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금 굳혀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서울대 캠퍼스 일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서울대라는 브랜드 가치를 도구 삼아서 어, 지방 활성화나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출산율을 뭐 제고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국가 정책 목표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교육을 독립 변수로 다른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지나친 낙관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방 서울의 불균형 발전,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이 오히려 상위 변수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소위 지방 지거국 체제라든가 아니면 서울대 지방 분산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학자이면서도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재무, 그다음에 여성가족 여러 가지 부처가 연합해서 교육정책을 작동을 시켜야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광역 단위의 국공립대학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립대를 포괄하는 고등교육 통합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지금은 고등교육 통합 네트워크를 국공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사립대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항인구 감소 때문에 폐교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어,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일종의 진화론적으로 소멸되고 사라지는 부분하고, 정책적인, 드라이브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균형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투자로만 되지는 않는다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고등교육 기관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한다 좀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지방대가 도태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종의 시설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유럽의 고등 전문대학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독일에서는 그 파크호슐레 그래서 어, 직업교육 부문의 고등교육 기관이거든요. 그 위에 올려놓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능적이고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그런 응용적인 학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학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공영 학교를 통해서 학사급으로 이제 막 하고 그다음에 4년제 전공 대학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그런 시설로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아니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이제 그 자유교양학 대학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저 이거 잠시 빠뜨렸는데 어, 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그 대학교의 인재 양성 혹은 인력 양성 규모 부분을 보면요. 사실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문사회 부문이 조금 과도합니다. 그건 뭐 제가 대학 행정을 좀 맡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가졌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전공 입학 제도를 통해서 대체로 한 70%가 이공계를 선호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지금 현재 산업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규모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학의 학제를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학사 구조 조정인데 이 부분은 대학 내 좀 고질적이고 굉장히 좀 반행적인 그런 그 고집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깨서 이건 분명히 좀 손을 좀 대야 된다. 근데 이게 정권마다 대학 부분의 개혁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학과가 운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예.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업 교육의 최고인 전문대학을 지금은 사실은 전문대학은 뭐 빨리 교육 마치고 공부 못한 아이들 가는 곳 이렇게 위계화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업화를 해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말 그대로 지식을 창출하는 기초학문이나 이론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 그런 곳으로 하고 전문대학은 응용 기술 분야로 집중화시키면 전문대학도 살 수 있다 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기능적인 분야로 봐야지 절대 위계적인 관점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전문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주장을 하고 저도 그렇게 토론회에서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국회를 통과했던 마이스터대 모델을 정착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급의 고급 인력을 소위 전문대학의 석사과정 이상으로 충분히 전 양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 양질의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무상교육 부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IT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300 내지 400조 정도를 막 공약하고 실제로 그렇게 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학 운영비 현재 관점에서 대체로 한 14에서 15조 정도면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추산을 하거든요. 저는 그 사교육 부문에서의 고통을 담보로 노동시장에 투여되는 노동인력을 기르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건 이제
국민적 고통도 심하고, 그리고 대학의 그 뭡니까 그 불평등 부분도 없앨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대학 반값 등록금이나 전액 무상 교육을 조금 한 5년간 순차적으로 하면 전 충분히 우리 국가 예산으로 가능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믹 트랙하고 직업교육 트랙을 동일하게 보고 이걸 기능적으로 분화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대학도 살 수 있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유니버시티가 그 돈벌이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평생교육, 뭐 일반 시민 대상으로 교양교육하면서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어 그냥 그 뭡니까 학술적 아카데믹한 그런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 이제 퇴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일반 대학하고 전문대학 체제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일단 공유 화면을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사실 교육 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 중등 교육 과정에서 꼭 필요한 민주 시민 교육, 인간 교육, 나가서 이제 고등 교육까지 독일의 정치 교육에서 시사점을 찾으면서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음, 예, 시간도 그러하니 우선 바로 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김영순 교수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혹시? 네, 목소리 들릴까요? 네, 들리나요? 네, 예, 예. 잠깐만요.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가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안 떠가지고 공유 안 떠가지고요. 혹시 공유 떴을까요? 예, 떴습니다. 예. 네, 방금 우리 장재욱 그 대표님으로 소개받은 김용순입니다. 조상희 선생님 뭐 늘 강연 들어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시원한 것 같아요. 저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좀 숨쉴 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연구자들은 주로 이상을 얘기하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이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상을 얘기해야 현실이 바뀌게 되죠. 어느 정도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 현실 이상처럼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는 현실은 이상과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교육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범대학이 있는 그 대학에는 다 교육학자들이 있고요. 또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교대, 교육대학이라고 하죠. 교육대학에도 교육학자들이 수두룩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대학원, 또 일반 그 교양 과목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이제 교육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과의 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세요. 지인들은. 저희 그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있는데, 둘 다 딸이에요. 이제 그 딸의 이름이 민주하고 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는데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요번 주제 조상식 교수님이 주제 발제를 했을 때 우리 그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의 어떤 정치 교육이나 시민 교육의 필요성에 관련돼서 정말 시원한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니까 우리 고등교육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하는 그 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중심적으로 하시고, 그, 그 문건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보강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여러분들이 그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사회교 과목을 배웠는데 그 사회교 과목은 다 그 암기하는 과목으로 이해할 거예요. 근데 사회교 과목은 과학하고 똑같이 탐구 교과입니다. 이영희 교수님도 이제 과학교육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과학하고 사회거든요. 그 사실상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암기 과목으로 이해하죠. 제가 이 토론을 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사회 과목을 다 대부분 많이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결론에 그걸 밝혔는데요. 교육 과정처럼 해라. 그런데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교실에서는 사회 교과가 여러 가지가 있고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3 때 보면은 다 EBS 교재를 쓰는 거예요. 그 오지선다형을 맞추는 거를 연습시키는 거죠. 탐구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을 담은, 이상을 담은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일 뿐이고, 사범대나 교원대나 이런 교육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칠 때 필요한 거고, 임용고시 볼 때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그 교사를 임용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전문성을 학교 현장에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주제를 조상식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우리도 계몽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통계. 교사가 죽는 사회예요. 교사가 최근 10년간 교원 자살 현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 교사가 이렇게 많이 죽는 걸 모르실 거예요. 168명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 이게 교통사고나 이런 다른 사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86, 중학교 36, 고등학교 46. 얼마 전에도 그 서희초에 이어서 제주도에서 교사가 자살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교사가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실제로. 이 교사가 자살하는 사회에 OECD 교육 국가 중에서 몇 나라가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아주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과정, 또 아까 조상식 교수님이 얘기하는 교육 철학자로서 바라보는 어떤 이상적인 교육의 세계들, 물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게 시민교육이거든요. 하나씩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교사가 죽는다는 것은 저는 무한 경쟁 속에 교사들은 꿈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저희 사회교육과 우리 학생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한테 수업 받는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줄곧 꿈이 100%가 다 교사예요. 그래서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사범대 4년을 와가지고 교사의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가 돼요. 교사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죽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대선 TV 토론회 보니까 교육 의제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이제 아까 서울대 통합하는 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이에 저는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 지맥에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 발언은 제로예요. 저는 이 지점이 좀 뭐랄까요? 아까 조 교수님께서도 미국의 그런 반민주화로 가는 경향들 네, 김 트럼피즘이라고 교수님 얘기하죠. 조금만 줄여서 네. 말씀해 주실까요? 시간이.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선 토론에서도 이런 교육 문제들이 다뤄지고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대선 후보자들도, 우리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조상식 교수님. 이거, 상징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대 정부들 중에서 비민주 정부를 선택하는 권력자들이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기를 좋아해요. 당연히 이번에 폐지됐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 교수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뭐랄까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좀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날짜가 2022년 9월이네요.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 학과 사무실 앞이에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라는 그런 그 시위를 한 적이 있고요. 일단 뭐 요번에 이제 우리가 계몽에 대한 얘기가 뭐 계몽령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의 의미는 사실 감히 알려고 하라라는 어, 유럽에서 낡은 제도와 관행에 저항하는 운동 중에 하나죠. 뭐 아시다시피 이만두의 칸트가 그 1784년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변에서 이 감히 알려고 하라는 그 한 문장으로 계몽 정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봉건주의 국가, 군주와 국민의 절대적 유효관계에서 통치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지성과 용기로서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까 자율, 자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죠. 그 계몽의 기림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보기 싫어도 한 번 더 봐야 될 분이 계시죠, 여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등장한 계몽은 사실 우리 국민들을 피동적 개조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마치 왕 절대자 같고 우리는 아주 저급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지 배전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또 그 여러분들이 그 헌재 권한대행이었고 그 이쪽에 그 국회 측의 대리 변호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을 알 겁니다. 우리도 계몽됐습니다. 윤 대통령 덕분에 하면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자유와 기본권은 단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면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한국 민주주의 지수 데모크라틱 인덱스는 7.75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 해당되고 있고요. 이건 뭐 네덜란드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연구한 거죠. 뭐 여기 후퇴했고 세계 순위 16위에서 32위로 축 처졌어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지수 리버럴 그 데모크라틱 그 인덱스는 0.63으로 세계 41위입니다. 참 창피하죠. 그래서 2021년 14위였다가 3배 가까이가 밀려났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에 굉장히 필요하고 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뭐 제 그 자료는 공유하는 걸로 하고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일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시민적 자질이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전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여기 뭐 사적 만남이나 공적인 만남에서 집단과 조직 생활에서 또는 가치와 신념의 기준에서 민주시민성이 지배력인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교육에 관련된 얘기는 조상식 교수님이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실 보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갑니다. 삶과 비판이라는 얘기. 사회교육 과정에서 우리 사회교육 과정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사회과라는 것은 시민교육을 목표로 해서 탄생한 학교 교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의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 구현으로 요약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교육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2015년에. 2022도 마찬가지거든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그 2015 교육과정과 같이 그 4개의 인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공동체의식 가지고 세계화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민주시민이 이 4번째 인재상에도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또 학교 급별에서도 목표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게 초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나와 있어요. 중학교,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여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 궁금한 거 여러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민주시민이 많이 얘기하는가, 교육과정에서. 미국은요, 반인종 차별을 계속 얘기해요. 다문화 교육의 모든 90% 이상이 반인종 차별 교육이거든요. 왜? 지금 인종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민주시민 태도와 함량에 중심을 두냐? 지금 민주시민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요원해요. 지금 같은 경쟁 시스템에 한국 교육에서 요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경쟁 시스템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시민 교육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제 뭐 정의할 거랍니다. 이제 한 페이지만 마치면 끝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전생에 걸친 교육 수준과 연계해서 유아교육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시민의 정체성 확대, 가족이란 단위에서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민주시민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밖 민주시민 교육으로 구별하고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은 포멀한 공식적인 교육하고 비공식 교육이 있을 수 있고요. 학교 밖 민주시민 교육도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육에 가장 앞서가는 우리 강남 쪽만 보더라도요. 7살 때부터 의대반이 있대요. 민주시민 교육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수단입니다. 저는 많은 1980년대의 대학을 살아왔습니다. 80년대 학번들이 지금 그 시민들의 대표가 돼서 의원들을 많이 하죠.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계실 거예요. 몇 분 지금 아는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계시는데요. 의원님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렸던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가정교육, 학교교육, 지역사회교육, 평생교육 이르기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재설치하고 10시의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원. 지금 민주시민교육과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보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진보교육감이 있는 데는 시민교육과랑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 도서관 교육감이 민주시민 교육감인데 세계 시민교육과가 있고 세계 시민교육이 그 인천 교육의 핵심 테마예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이라 해서 세계 시민교육을 하는 그런 원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학 교양감으로 민주시민교육 해야 되고요. 평생교육원 그 각 시도에 17개 지자체에 다 이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민주시민교육 해야 돼요. 뭐 꽃꽂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그래야지 정강훈류의 그런 사람들한테 줄 서지 않는 거죠. 교육과정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을 준수해라. 저는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학교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죠. 입시체제가 변형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18, 4.3 등의 역사적 현장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필드 트립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독일은, 제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은 그 역사적 현장, 예를 들어서 유대인을 학살한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수업에 활용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한 뭐 22년 가까이 교육학과에서 2년, 사회교육과에서 22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안가지망을 가르쳤어요. 참여, 시민으로 참여해라. 근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사회는 성숙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2022년부터 제가 시인이 되면서 시를 쓰면서 좀 바꿨어요. 개인의 연민의 감수성에 호소해야 되겠다.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오랫동안 뭐 투쟁하고 저항하고 했지만 시민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를 쓰고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인륜성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호네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제 3대 비판 철학의 3대 수장이죠.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세 가지 인정 형식 사랑하라. 이건 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인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 다 포함하죠. 네, 권리, 연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륜성 교육이 좀 가장 핵심이 연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타자들에 대해서 연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영승 교수님, 민주주의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민주주의를 가장 가까이 지근해 두고 싶어서 아니 항상 그렇게 살고 계시죠? 집에서도 예, 노력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 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뭐 아이들의 문제인데. 네, 근데 셋째를 얻으셨다면 아마 거기에 자치라는 이름을 좀 붙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네. 했습니다. 나중에 사실, 손주를 보면 자취하고 싶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실 이게, 저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과도 민주시민 자치 교육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자치의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그에 따르는 자기 책임의 문제, 이거를 항상 차화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런 제안도 사실 해놓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시민 교육진흥법도 사실은 자치까지 포함하는 진흥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법에 담는 내용이 이제 사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건데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더 자치와 연결이 되어야 그래야 사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민자치도 지를 잘 되지 않을까. 학교 자치도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네, 나중에 또 토론회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우리 손덕기 실장님 토론해 주실까요? 예,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손덕기입니다. 저는 그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가진 그 시민 관점에서 질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음,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순 교수님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발제로부터 배운 게 많은데 특히 계엄 배경을 갖다가 국내외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넓은 시각으로 제가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 환경 관점에서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 분단이라는 환경을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거구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다음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보수에서 주장하는 그 인성교육은 주로 충효, 애국, 복종 등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고 그 어떤 온순한 모범 학생을 학생의 전범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자칭 보수는 자신만의 가치 정립 없이 아까 그 교수님께서는 그 지금 뭐 보수가 무너지고 있다 그랬는데 가치 정립이 없기 내용이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립 없이 체제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러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공론장의 약화 및 붕괴는 신자유주의 경제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은 비판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쌍방향 토론식의 교육의 부재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출판 관련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서 독립서정 중심의 소규모 독서 모임의 대폭 감소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득권층이 댓글 등에 의한 비난, 때로는 혐오를 방치하면서 비판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는 사람, 일종 우민화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담론의 대립과 진영논리 작용 관련해서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전범이 될 만한 사회인을 상정하고 이로부터 교육의 커리큘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진영 간 절충과 타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내용에 민주시민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식 함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그 우리나라는 글로벌 리드를 계속 강조하는데 글로벌 파트너십이 없는 글로벌 리드는 자칫하면 이전에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의식 함양도 꼭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1972년 독일의 역사과 서술을 둘러싼 교육적 논쟁이 정치적 쟁점으로 격화 관련해서 타협 원칙이 즉 실용주의적으로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다원주의적 가치 사회를 배경으로 한 방향 결정, 그리고 학생을 중심에 두는 이데올로 교육 바탕으로 최소화비 도출은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해방 이후에
3년간의 미군정, 그다음에 반민특위 실패로 인해 적기의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일제히 부역한 이들이 기득권, 특히 부하 기득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들이 명예 차원에서 역사 전쟁을 집요하게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저는 막막합니다. 독일에 비해 어떤 저항 강도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서 타이완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로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인하는 관점을 존중하고 장려함이 공적 이해에 기초한 공교육의 목표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절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공론장에서 교육 훈련을 활성화하며 이게 궤도에 오르면 사적 이익과 공적 이해 충돌로 차츰 해소되지는 못하더라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주입식 교육 및 지식 위주 평가에서 토론 및 논술 교육 강화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객관식 수능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대학 진학률의 거품 제거와 기술 응용 분야 인력의 고급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대학 진학률의 거품 제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기술 응용 분야 인력 고급화 전략을 통해 대학 진학률 거품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낮추고자 한다면 첫째, 대학 졸업자와 교구 졸업자의 임금 인사 등에서의 차이를 지금보다 훨씬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예컨대 기업의 협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두 번째로 아니면 기술 응용 분야의 인력을 고급하면 기업이 대학 출신자 못지않게 고급 기술 인력을 선호할 것이라는 의미인지, 세 번째는 그렇다면 고급 기술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제 외의 질문인데요. 저는 교육개혁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함께 봐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첫째, 인생의 많은 부분이 10대 후반 어느 대학으로 가느냐로 결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개선하는 지역적이고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덕체 전인 교육이 아닌 지식 맞는 교육으로는 공교육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일타 강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은 번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김영순 교수님께서도 뭐 교사의 자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미 그 공교육으로부터 그 어떤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그 어떤 그런 그 역할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이 이른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사가 뭐 존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극단적인 경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가격이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그 인문학과 기초과의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삶 관련으로 해가지고 의대 선호도도 결국은 졸업 후의 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뭐 기초과학이라든지 R&D, 그다음 공학 등의 인재가 의대로 쏠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해 개선을 위한 교수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급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조상식 교수님 답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줄여서, 어, 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김용수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제 다루지 않은 빈 공간 부분을 좀 채워주셨어요.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부분을 말씀하셨고 내용 거의 공감하신 부분이 많아서 특별히 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리 손 실장님 말씀하신 건 보니까 일단 굉장히 꼼꼼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해 드릴 부분은 보니까 이제 실제 가치교육이나 뭐 계엄 이후에 등장한 우리 한국의 민낯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 교육의 실패라고 이제 교육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거대한 환경,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특히 검찰 권력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반지성주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라든가 지식 뭐 그런 것보다는 돈과 권력이 중요했죠. 그래서 실제 서희초 같은 경우도 학부모 집단이 사실 법조계 인사라는 그 포괄적인 권력을 무작정 행사한 부분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반지성주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학자로서 이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면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인성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부분의 조화 부분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사실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동체 내에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감시,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는 게 분명히 타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소위 개인 윤리에 초점 맞추는 교육보다는 그 공동체성 부분을 교육에 초점 맞추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텔스바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가능한가? 근데 지나고 보면요, 이래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게 사실 굉장히 보이텔스바 협약 이후에 전 세계에 수출이 됐어요. 거의 사업처럼 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독일이 민주주의 교육의 선봉장이라 하면서 이게 막 벤치마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 독일 선거에서 드러난 걸 보면 그 AfD 극우 정당이 28%로 2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게 계엄 사태를 지나고 그 전에는요 사실 광노현 교육감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막 이렇게 포럼도 막 만드시고 뭐 저도 막 연락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미니멀 컨센서스에 불과한 요 제도인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제 회의를 가졌는데 독일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도 계엄 상황 이후에 그 극우의 그 포션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 최소한 15%까지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 합의가 과연 가능할까? 제가 다른 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 교육에서 이데올로기 부분에서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대사에서 독립운동사, 그다음에 민주항쟁사 이 두 가지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인 최소의 어떤 역사 교육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 거의 이제 싸움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부분.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교육, 인간교육이 실현되려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를 둘러싼 교육에서 이제 그 지식 위주의 입시 경쟁 과열 교육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교육 정책 부분에 제가 많이 이제 말씀을 아끼고 대학 부분에 초점 맞췄는데 그 교육 개혁이 가능을 하려면 교육열을 식히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몸이 열이 나면 수술 못 합니다. 교육 부문도요. 뜨거운 상태에서는 어떤 제도 정책을 집어넣어도 학부모 집단의 욕망 기제가 작동하면서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제안을 했냐면 미국의 그 핵 전략 중에서 보면 저강도 전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토에는 전쟁 일으키지 않는 게 미국 전쟁 그 전략이잖아요. 교육 정책도 교육 정책만으로 교육 계획을 하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교육 바깥의 부분을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정책 제가 노동시장 부분 얘기했잖아요. 아까 손 실장님이 이제 모두 다 의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기초학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제도적으로 의료 수가나 보험 수가 부분을 손대면 됩니다. 소득을 방지하면 돼요. 독일처럼. 그러니까 독일은 한 달에 100명 환자 받는 거나 200명 환자 받는 거나 보험 수가를 똑같이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의료 질 자체도 이게 균질화돼 있고 의사들의 무한 소득을 봉쇄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세금 부분에 또 이렇게 제도 있고 그래서
노동시장을 손을 대야 실제 고등교육도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중등교육제도도, 교육도 개혁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학자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황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러도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왔어요. 실제 초등등 교육, 특히 초등등 교육에서 많은 그 개혁적인 발상이 있었지만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교육열을 시켜야 된다면서 뭐를 제안했냐면 학교 교육 과정의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대학에 대한 도전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학력의 질은 떨어지고요. 이건 유니버시티의 기능 자체도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버시티하고 직업교육의 최고 단계인 전문대학을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이걸 이원화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는 순수한 학문과 기초이론, 지식 창출을 초점 맞추는 학문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공학 계열의 응용적인 부분은 전문대학으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기술 현장에서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그렇게 이원화시키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초학문도 삽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질문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우리 조 교수님 조금 더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강구석 교수님 여기 계신가요? 전남대 윤리교육학과에 예, 어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아마 우리 김영승 교수님이 초대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 저희 예, 아까 교육위원회 위원들 소개했는데요. 강 교수님 조금 늦게 예. 들어오셔서 아, 그래서 제가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예, 강 교수님 간단하게 뭐 소개 뭐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소개받은 전남대에 있는 강구섭입니다. 전공은 교육학 전공했고요. 지금 재직 중인 학과는 윤리교육과에 있습니다. 저도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주로 좀 다루고 있는 분야는 통일교육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수업도 하고 있고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상시 존경하는 김영순 교수님께서 친히 연락을 주셔서 또 이렇게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또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플로어에서 질문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냥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현덕 교수님이 뭐 말씀하시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말씀할 게 없으면 예, 강신하라고 하는데요. 예, 강 저는 변호사님. 저기 조상식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경쟁 교육, 엘리트 교육이 너무 심해서 사교육도 많고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학습 이렇게 강도를 좀 학습의 질을 낮춰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는데 덧셈 뺄셈 밖에 지금 남는 게 없는데 곱하기 하고 근데 수학 쓸데없는 거 미적분 배워서 머리만 나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공학감에 그게 필요하지만 지금 너무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경쟁이 더 처절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면 교육에 조금 수준을 좀 낮추지 않으면 계속 교육 개혁이 쉽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공대 진학하는 친구 중에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상황이, 예시가, 사례가 있냐면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인데 수학은 전혀 못하는데 컴퓨터에 거의 뭐,
그 도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을 보고 공대 교수들이 접근 방식이 있는데, 쟤도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소수 공대 교수님들은 수학 필요 없다. 그 컴퓨터 공학, 그 컴퓨터 도사니까 기능적인 거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수 있거든요. 근데 공대 교수 대다수는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접근하죠. 대다수가. 제가 또 교양학부 학장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수학, 그다음에 기초 과학, 모든 걸 다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양 과정에서 이걸 이제 소위 기초 학문에 많이 수업하잖아요. 학문 기초. 다 떨어집니다, 애들이. 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유니버시티에서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는 거기서 연구하는 친구들은 수학, 과학을 기초 학문을 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 도사 기능적인 그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해커 쪽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친구들은 유니버시티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대학 체제 있죠. 산업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인재 그쪽으로 이게 이원화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난이도를 다 낮추자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공대 진학하는 아이들이 기초 수학이 안 돼 갖고 교육과정 자체 운영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타겟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법 전문가로 살다 보면은 숫자에 약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죠. 음? 네, 문자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어려운 뭐 미적분, 인수분해 이게 꼭 필요하냐 이제 한번 써먹을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그런 걸 가지고 성적을 먹이고 그 성적순에 따라서 평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도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권영준 교수님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 예, 같은데요. 예, 공 교수님, 네, 네, 예, 저는 그 우리나라 그 헌법에 지금 31조에 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게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주성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가 행정이나 관료주의로부터의 어떤 이제 자율적인 부분들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이고 전문성은 이제 이 교육 그 전문인을 키우는데 이제 이 교원 양성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립성은 교육의 이제 정치적 이념적인 그런 그 주입 교육을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용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이 헌법 조문이 좀 어, 없어져야 할 내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이 독일 그 기본법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교육 제도에 관한 내용이 그냥 전체 학교 제도가 국가 감독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교육에 관한 문제가 있고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권리들 그러니까 이제 뭐 교사의 경제적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지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규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헌법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규율하고 있지만은 그 어느 것도 이 자주적이지 않고 또 지금 전문적 교원 양성 제도라든지 이제 자격 제도를 통해서 과연 올바른 민주 시민 교육을 그 담당하는데 이 교원 양성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 이제 이 사범대 교육을 보면 지금 교원 자격을 따기 위한 그야말로 이 전인 교육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참고서를 보고 이 자격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립성은 이제 금방 그 발표하셨듯이 이제 보이텔스바흐 그 페어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학생들을 이 바보로 만드는, 정치적으로부터 아예 너희들은 이 정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헌법에 원래 이제 그걸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이 기능하지 않는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가가 관여하고 이 이제 규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왜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예, 그 법, 법리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 아니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교육 쪽에다 적용시킨다면 이제 전문성 부분은, 그러니까 뭐 헌법에 저항이 있다는 자체가 형식화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겠죠. 근데 전문성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그 미국은 교사가 하위 10%가 가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형편없는 그 대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냐? OECD나 뭐 타리스 같은 그런 데서 평가하기를, 일단 학사에 준하는 학위지만 그 관리 자체는 일단 균질화돼 있고 스탠다드는 유지되고 있는 그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유럽은 아시겠지만 조금 하이 퀄리파이가 좀 심하거든요. 독일은 석사급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사범대학 박사급 예, 출신들이 막 있잖아요. 뭐 교수되기 위한 대기자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교사생을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서희초등학교도 문제고 뭐 여기 교사의 불행한 사태도 있지만 교사 정책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교사들의 그 권위, 교권을 신장시키는 데 핵심이라 저는 보고요. 그건 뭐 임금 부분도 그렇지만 뭐 우리 교원 전문대학 대학원 체제를 만들게 되면 석사급 이상으로 조금 자격 권한을 좀 올리는 방안이 전문성 신장에 좀 도움이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자주성은 교육에 대한 외적인 침해 자체를 막는 장치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립성 부분인데요. 31조 중립성이 애초에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각 정치 세력이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옥죄는 조항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손을 댄다고 얘기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교사단체에서도 교사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법률 개정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정치화 부분 얘기했지만 학교 현장에 18세 이상이면 고3이 한 40% 이상이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당 가입도 지금 연령이 더 낮춰졌고, 그래서 학교 교육의 정치화 부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했을 때 이건 손질이 좀 있어야 된다 좀 봅니다. 예. 조 교수님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더, 이건 좀 약간 뭐 반대 의견이라기보다 이제 신중하게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제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 우리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교원단체들, 뭐, 전교조, 교총부터 시작해서 4개 정도의 교원단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보장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립성이라 하면, 아까 그 특정한 독트린 같은 그런 이데올로지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 하면, 교육감들은 당이 없죠. 정당 소속이 아니고, 지명으로만 나뉘어져 있죠. 자기들끼리 잠바 색깔 해가지고 지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교원 정책에서도 진보주의 정책하고 보수주의 정책이 나눠져 있지만, 아마 그 정도로는 합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학교에 그 정치 활동이 다른 그런 교사들이 근무하면서 그게 학생들에게 완전히 피해가 갈 수 있고, 그 특정 그 이데올로기의 그런 교원의 정치 성향화가 학생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저도 조금 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그, 에,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사회 도덕, 이제 민주 시민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교과서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 똑같은 내용을 놓고 비교 분석한 결과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15점밖에 안 나온다. 이런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장기 학생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 또한은 아주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조 교수님 피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OECD의 OECD 국가들의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보면은 그 우리 학생들 15세 청소년 학생들의 그 등수가 자주성 면에서 36위, 33인가요? 그리고 이제 교우 관계에서 36위. 이제 꼴찌 수준인데요. 어, 이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그 이제 인문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그 자치 역량, 이 자주성과 관련해서는 자기 주체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부모님이 아이의 이제 학업 성취도에 이제 깊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 관리는 물론이고 이제 대학에서도 뭐 로스쿨에서조차도 이제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어라. 이제 이것이 그 부모님이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간다거나 뭐 나아가서는 결혼 상대방을 구하는 것도 자기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그것이 이제 모범적인 삶이다. 뭐 우리 부모님들 많은 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혼 후에까지도 책임을 지는 어쩌면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캥거루가 되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이 비민주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저 조산식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파시즘의 비율이 우리나라 파시즘의 비율이 한 15%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구구를 15%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파시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90% 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 가슴 속에 내재하고 있는 파시즘적 사고. 이게 사실 한나 아렌트의 이제 악의 편범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상당히 많이 그렇게 체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서열 위주의 사고, 경쟁 위주의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파시즘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90%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 교육열로 말씀했는데 이걸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자치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 특히 스포츠 자치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 젊은 학생들한테 그것이 음, 그 열을 식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규범을 배우고, 룰을 배우고, 규범 질서를 배우고, 팀의 협동을 배우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뭐 어려운 질문인 말씀인데요. 그 교육이라는 목표 자체가 계몽주의 전통에서 왔잖아요. 그 대체로 성숙이란 거하고 그다음에 주체성, 자기 결정권 부분이 이제 계몽주의 전통인데 서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에 잘 뭡니까?
흡수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입시 위주 교육에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제가 뭐 다른 글에서 우리 교육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아이들이 내일 시험을 둔 아이한테 시험을 잘 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데 급급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 영역에 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냐오냐 하면서 애들 당장 입시 잘 치고 시험 잘 치고 대학 잘 가게 하는 게 핵심이니까 자녀 교육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유아화시키는 그런 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주장을 했지만 특히 성인이 됐을 때 정치적 판단력에서 이게 영향을 준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독립된 판단이 우리 20대, 제가 이렇게 하기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있는데 20대 남자애들한테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뭐 게임이라는 요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육학자들끼리. 예, 방에서 게임만 합니다. 예, 그게 이제 흥미라든가 이제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인 판단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자치 자율성 부분이 미성숙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가 파시즘이 그 정도 말씀드린 거는 교수님 너무 더 저보다 비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러니까 뭐 내 마음 속에 독재, 뭐 내 마음 속에 파시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남성 우열도 파시즘을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어 경제가 발전하려면 나라가 발전하려면 독재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그 비율이 대체로 35%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 대체로 파시즘으로 충분히 전환될 그런 위험한 부류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보세요. 독일도 지금 AfD가 그렇게 생각하면 28%거든요. 안 되지.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극우적인 선동으로 아, 오늘 국민 가서 해야 유권자들을 되는데 조작한 앞으로 그러면 안 되고. 네, 조상희 교수님 목소리가 소거돼 있습니다. 제가 전체 소거 눌러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 나치당이 집권할 때도 제가 알기로 30% 중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36%. 그래서 2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조작하고 선동하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국민들은 저기 유동적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번 그 내란 사태 때 그 사법부 털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을 느낀 사람들 정도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아닐까. 그 정도로 봅니다. 예. 교수님, 거기 아까 파시즘이 90%라는 거는 좀 개념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사회과학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파시즘이라는 용어 자체들은 내재적인 게 아니라 드러나서 본인이 표출하는 그런 집단적 성향 이런 걸 의미하는데 대부분 다 15%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우리 그 대표님께서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들은 두 번째 들은 우리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두 번째 들은 생각은요. 아, 저는 이제 중학교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저자예요. 꽤 오랫동안 저자 생활을 20년 정도 교과서를 수했는데 제가 아까 그 15점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15점인지 네. 독일하고 프랑스 교과서는 90점이고 우리가 15점이라 그러는데 그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고 15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 그 봤을 자료를 때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슨 거 때문에 15점이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기술할 때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근거에서 교과서를 기술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15점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교과서가 15점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예, 사범대 교수로서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교육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비판적 사고라는 단어를 금기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창의적 않은데요. 사고를 그건 쓰지. 잘못된 생각인데 비판적 사고가 들어가 사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창의적 사고라고 하지요. 아니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과 교육 과정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안 한다는 거지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어, 근데 비판적 사고를 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못한다. 뭐 제가 저 교육부 차관하고 저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어느 저 대학에 지금 누구 성함을 바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옆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비판적 사고가 아마 교육 목표가 되기 어려운 현실 아닌가. 그냥 창의적 사고라고 애둘러서 어, 얘기를 하게 되는 그거는 그 거다 이렇게 교육과학 문서를 안 얘기하더라고요. 봐서 그런 겁니다. 비판적 사고, 우리 저기 강구석 교수님, 비판적 김영석 사고가 들어가 교수님, 있잖아요, 당연히. 예, 뭐 그냥 실제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서 좀 충분히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전혀 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또 그냥 아마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장재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적인 것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많이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많이 좀 왜곡이 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끼어들면요. 그 두 분 관점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입시 위주 교육에서는 사실 평가가 너무 과도하게 교육과정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체제 자체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지식 중심으로 평가가 과도하게 되면서 교육의 운영, 교육의 프로세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수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가치 내면화 부분이 약해진다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 현실인 것 같아요. 사회과 같은 경우 특히. 교과서는 문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가 이제 그 교과서 나면 내가 나중에 이제 김현숙 교수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이제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위에서 정의한 시민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상호작용,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지는 행동하기, 민주적으로 행동하기. 이것이 이제 학교 교육활동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얼마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서양에서는 안 이렇게 세우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세워주고 아이들이 일기장을 들여다보면서 아이들 관리를 하고 심지어 방학 숙제로 일기장을 썼던 과거의 추억도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교육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부부 간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점에서 그 이제 학교 교육, 가정 교육에서 어, 일상의 민주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장 대표님이 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관론적으로 좀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이 희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한우찬 군이라고 우리 학과 1학년 학생이 지금 들어와서 손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네. 한우찬 군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걱정한 것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의사표현 당당히 하고요. 그 교육의 어떤 그 실제적인 측면이 문제지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인 측면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아, 황희창 군, 아까 손 들어서 질문인가요? 아, 좀 아까 손을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음, 네, 네, 음. 질문입니다. 네, 네, 제가 좋습니다. 어, 저 조상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음, 어떤 그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도전이 증가했고, 그리고 학문적인 수준이 오히려 조금 낮아졌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까지 고등학생으로 생활을 했을 때, 제 주변인들이나 어떤 제가 본 학생들 간의 실생활 속의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비판적인 모습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는, 어,
그 어떤 교육 과정상의 교과를 배움에 있어서 그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노력들이나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비판적인 사고와 어떤 시민적인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서 시민 교육의 비공식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과정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오히려 괜찮은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사무국장 이창민입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열띤 토론인데 저희가 1차 토론이기도 하고 2차로 나눠 있기 아니, 때문에 알겠어요. 잠깐만, 네, 예, 알겠어요. 11시에 우리 저 지선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하기로 합시다. 조금만. 예, 질문, 학생 예, 우리 질문에 대해서. 예. 한우천 학생에 대해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그, 뭡니까? 그 교육과정 난이도를 낮추어서 나온 비결 자체가 이제 문제된 게 그게 핵심이 아니었고, 저는 공부를 할 애들은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그 교과를 할 필요 없는 친구들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 75% 정도 진학률인데, 우리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인문주의에 대한 과도한 그 맹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사람이 파우스트의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수학의 아름다운 원리를 다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인문주의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학생한테 동일하게 교육시킬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인문주의도 일종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 체제 자체를 분할을 시켜서 진짜 대학 가서 공부할, 학문을 할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인문주의 트랙에서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과정을 낮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기초학문 쪽이 붕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아이들 고등학교 때 기초학문에 대한 맛을 몰라요. 우리 독일 같은 경우 김나지움 13학년 정도 되면은 기초학문을 이미 알거든요. 그래서 철학과에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와요. 근데 우리는 대학 기초학문 자체가 그렇게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학문을 할 친구들한테는 인문주의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트랙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인문주의 이데올로기가 과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젊은 세대한테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계엄 사태에도 젊은 병사들의 이 민주적 그 행동이 나라를 사실 구하기도 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이제 민주 시민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학교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도한 경쟁, 지나친 경쟁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저 오늘 뭐 이 교육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회인데 역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시켜야 되겠어요. 예. 저, 어, 음, 이제 우리 그 열띤 토론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어, 발제해 주신 조상식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김용승 교수님, 손덕기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교육은 변화하고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곳으로 토론회는 마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